안녕하세요. 노동팀 송윤창 변호사입니다. 2024년이 밝은 지도 벌써 시간이 꽤 지났죠? 저희 팀 이광선 변호사님께서 월간 노동법률에 2024년 주목해야 할 노동 이슈라는 주제로 기고문을 작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고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광선 변호사님께 직접 2024년에 주목할 만한 노동 이슈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딱딱하신 거 아니에요? 작년 연말에 일단 좋은 소식이 있어서 먼저 제가 좀 축하를 드리고 싶어요. 네. 환경 비즈니스 베스트 로이어, 그리고 중앙일보에서도 인사노무 분야 베스트 로이어 선정이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기고문 작성해 주신 내용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노동사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기고문에 제일 먼저 작성해 주신 게 재직자 조건이 부과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가에 관한 사건이에요. 요거는 사건 번호를 보니까 지금 한 5년째 회부돼 있는 사건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제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아마 올해가 총선이 있을 텐데 제가 그냥 예측하고 다수가 예측하기로는 여당 쪽에서나 혹은 뭐 특정 정당이 압도적 다수의 표를 얻지는 못할 거라고 봐서 그렇게 되면 노동입법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노동 정책들이 만들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2024년에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오히려 대법원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되게 중요한 소송들, 제가 이제 여기에서는 3가지 소송을 꼽았고요. 그 소송들이 올해 만약에 선고가 된다면 거의 입법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나타날 거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3가지의 사건을 소개를 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사건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세아베스틸 사건이고요. 사실은 제가 1심, 2심을 했었던 사건이고 3심도 제가 이제 수행하다가 요번에 이제 율촌으로 옮기면서 사건을 두고 왔는데 지금까지 2013년도에 이제 그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한 이런 정의와 관련한 부분들을 선고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하급심에서 재직자 조건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기상여금이 고정성이 탈락되지 않고 통상임금이 인정된다는 최초의 판결이 이 세아베스틸 판결이 선고가 됐고요. 네네. 그 판결이 지금 대법원에 올라갔고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가 한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측하기로는 올해에는 선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근데 이 선고가 만약에 2013년도의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과 유사하게 재직자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은 고정성이 탈락된다라고 봐서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될 텐데, 그와 달리 만약에 일부 하급심의 판결처럼 재직자 조건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성을 인정해버리면 이거는 또 한 번 2013년도와 같은 혼란을 겪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꼽아주신 판결은 원청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가? 네, 요것도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관련된 쟁점은 지금 최근에 노란봉투법이라고 해서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된 법안과 관련된 쟁점입니다. 최근에 몇 년 전에 아시겠지만 CJ 대한통운 사건에서 중노위가 그리고 1심 행정법원이 이 원청의 단체교섭 사용자성을 확대를 했고 그랬었죠. 네. 그 쟁점과 똑같은 것이 지금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고 현대중공업 사건입니다. 대법원에서 이 원청의 하청노조의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된다라고 많이 판단을 해버리면 사실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노조법 개정안이 새로 입법되는 것과 같은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에는 큰 혼란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사실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또 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이게 부당노동행위가 되고, 또 부당노동행위 같은 경우에는 노조법상 그 자체로 형사처벌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회사가 형사처벌의 리스크까지 안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저 사건이 대법원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게 되면 이제 원청의 입장에서는 하청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해 오면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이것을 응할지 안 응할지를 고민해야 되고, 만약에
본인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응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이게 너희는 하청 노조에 대해서 단체 교섭을 할 사용자에 해당된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판결은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관련된 판결이에요. 요거는 예전에 공기업의 경영성과급에 관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에서 좀 달리 볼 여지가 있을까요? 사기업의 경우는 공기업과 달리 그 기업만의 특수한 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오랫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경영성과급을 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주지 않은 사례들도 있고 혹은 뭐 지급 의무가 이 문서화가 돼서 규정이 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관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판결이 선고된다고 해서 이것이 모든 사기업에 똑같은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어찌되었든 이런 집단적 성과급에 대해서 대법원이 한번 판단들을 내려주면 이것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사실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이 한번 선고가 됐는데 이제 회사마다 도입하는 방식도 다르고 규정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또 그 이후에 실제 하급심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판결들이 선고가 되고 있잖아요. 이 경영성과급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는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각종 소송이 이제 이 경영성과급과 관련해서는 본물 터지듯이 소송이 이제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에 관한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부족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연금의 그 수급 시기 자체가 점점 미뤄지기 때문에,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한국노총에서 최근에 작년 5월경에 국민청원을 받아서 고령자 고용법, 정년을 연장하는 법에 대해서 지금 입법 청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환노위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법적으로 60세를 늘릴 것인지 아니면 정년으로 인해서 퇴임하고 다시 재고용의 형태로 갈 건지에 대한 고민들인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뭐 아시다시피 정년 내에서의 해고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년을 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정년 자체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고 추측하기로는 아마 정년 이후에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이 사실상의 정년 연장의 효과들을 가지고 오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더불어서 사실은 이제 정년 연장이 굉장히 이제는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지금 임금 피크제 관련 소송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제기되는 임금 피크제는 사실은 2016년도에 고령자 고용법에서 정년을 늘린 이후에 혹은 늘리기 직전에 이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그 임금 피크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당장에는 뭐 임금 피크제가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선고된 사안에서도 이제 정년 연장에 대해서 논의들이 간다면 요 기존에 도입했었던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는 아마 기업들이 한 번 더 고민하고 이제 정년이 늘어나는 것들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나 포괄임금제에 관해서도 화두를 던져주셨어요. 근데 관련해서는 최근에 대법원 판결 선고된 게 하나 있잖아요. 그 내용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뭐 대법원 판결부터 소개시켜드리면 뭐 워낙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최근에 대법원에서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하루 기준으로 8시간을 넘어서면 무조건 연장 근로냐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주 40시간을 초과한 그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 근로를 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사회에서는 큰 혼란이 되고 있고 기존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도 다른 부분들이어서 약간 충격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노동계에서 굉장히 장시간 하루 풀리 밤을 새워서 노동하는 거에 대한 염려들을 얘기하면서 이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비판은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대법원 판례는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니지만 이제 계속 그런 취지의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고 고용노동부도 행정해석을 개정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는
연장 근로를 뭘로 볼 것이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 근로로 봐서 근로시간을 위반했는지 부분을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4년도 노사 분쟁에 관한 전망인데요. 그 기고문에 작성해 주신 내용을 보다가 제가 좀 놀랐어요.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사건의 수가 2023년 4월 말 기준으로 27,000건이나 되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접수된 사건 수가 많은데 앞으로 2024년에는 경향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24년에도 아마 노동위원회로 가는 권리 분쟁의 건수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제 신청 건수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면 사실은 근로자들의 상당수를 이루고 있는 MZ세대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솔직하기 때문에 뭔가에 문제가 있거나 차별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 부분을 옛날에는 그냥 혼자 삭히거나 내부적으로 처리를 했지만 지금은 바로 외부로 가지고 가서 회사에서 생활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어요. 혹은 차별을 받았어요. 여러 문제가 법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일본의 경우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기업 문화나 사회적인 문화 자체가 좀 더 보수적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그 신고 건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와하라라고 하던가요? 맞습니다. 네. 파워하라.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보험이 이런 파워하라.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임원들이 어떤 문제 제기를 당하는 것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임원 배상 보험이 가장 인기가 많은 보험이라고. 아, 보험도 있어요? 네. 제가 일본에 잠깐 있다 예. 왔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을까라고 막 생각을 했던 게 이렇게 뭐 긴자나 이런 길거리를 가다 보면 이렇게 직장인분들이 나란히 줄 맞춰서 걸어요. 보면은 직급이 눈에 보여요. 네. 그러니까 여름이었는데 부장님은 반팔 셔츠, 그 밑에 과장님은 긴팔 셔츠, 그 밑에 대리는 그 위에 자켓, 마지막에 사원분이 가방을 다 들고 걷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굉장히 좀 경직된 기업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실제로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건수도 많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광선 변호사님 모시고 2024년 노사관계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변호사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채널에 출연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앞으로 변호사님 제가 자주 출연 요청 드리면 다음에도 또 출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